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갓집 며느리로 25년간 눈물의 세월을 살아온 50세 여자예요. 참 꽃다운 나이에 시집가서 어느덧 25년이란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고 말았네요. 생머리에 젖살이 통통한 얼굴에 제 25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눈물만 흐릅니다. 지금 거울을 보면 얼굴엔 자글자글 주름지고 목에는 쥐젖이 덮여 있어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 많던 머리숱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아줌마 파마를 하지 않으면 숨죽어 보이고 많이 먹지도 않는데 뱃살은 왜 이리 늘어져 있는지 참으로 볼품없는 내 모습에 한숨만 들어가요. 아마 제대로 갱년기가 와서 그런가 봐요.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다가도 열이 올라와서 티셔츠가 다 젖어버릴 정도니까요. 그럴 때마다 지난 세월이 원통하고 분해서 울컥거리기도 여러 번이었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냥 마음 편히 저 혼자 살고 싶네요. 뭐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니 적게 벌고 혼자 쓰며 여행이나 다니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그렇게 자유로운 나비처럼 살고 싶어요. 자식이고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다 부질없게 느껴지네요. 제가 너무 신세한탄만 했나요? 그래도 얼마 전 시부 장례식 후 그동안 눈의 가시처럼 얄미웠던 시댁 동서들과 절연을 할 수 있어서 속이 다 시원해요. 게다가 애증의 감정만 잔뜩 있었던 시모가 그 연을 쿨하게 딱 끊어주셔서 감사했네요. 종갓집 며느리로서 얼굴 한번 못 본 남편의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들까지 지내느라 제 몸이 나만하질 않았어요. 뭘 제사 몇 번 가지고 그렇게 오바냐고요? 종갓집 며느리로서 제사만 지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시집살이하며 또 시모를 위해 희생하고 치매 걸린 시부를 15년간이나 간병하고 이 모든 걸 거의 저 혼자 다 하다시피 하며 새 쌍둥이까지 키웠으니 진짜 시댁에 제 몸을 갈아 넣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시모는 처음부터 제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첫 만남부터 제게 참 지랄맞게 굴었죠. 제가 조실부모하고 중졸에 한밭집에서 일하는 여자라는 이유로요. 친정에 돈 좀 있다던 동서들을 훨씬 더 예뻐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동서들에게 뒤통수 맞고 시모가 직접 나서서 천교육 시전해 줬지만요. 어쨌든 중간에 어떠한 큰 사건 이후로 시모가 제게 잘해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시부는 늘 제 편이었어요. 그런 시부가 기억을 몽땅 잃어버리고 치매에 걸려 완전히 난폭한 폭군처럼 변해버리는 걸 보고는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너무 마음 아팠죠. 치매는 정말 진심으로 몹쓸 병인 것 같아요. 내 가족인데 내 가족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니까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버린 시부를 보며 눈물도 많이 흘렸답니다. 주위를 보면 상속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집들은 거의 70% 이상은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시댁도 그랬고요. 재산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대출을 아직 다 갚지도 못한 코딱지만한 건물과 시골 땅 갖고도 죄다 덤벼들더군요. 서로 가져가려고요. 그런데 시모가 나타나 한 큐에 정리해 주었어요. 처음으로 시모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시죠? 지난 몇십 년간 하도 마음이 답답하여 점집에 가서 굿이라도 할 판이었는데 이렇게 사연살롱 여러분께 낱낱이 구함으로써 한풀이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여기에 속시원히 다 털어놓고 제대로 한풀이 해보렵니다. 제 한풀이를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전 어려서 참으로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랐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인 집이었죠. 덕분에 저희 친정엄마는 시댁살이를 하며 고생 참 많이 하고 사셨어요. 게다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둘 다 제 분수를 모르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는 스타일이어서 그 돈 메꾸느라 외벌이었던 저희 아빠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 부모인지라 저희 아빠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기세였죠. 바보 같고 속 터지는 양반이었어요. 아빠는 말단 공무원이셨는데 지금도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고 난리잖아요. 그때라고 뭐 별반 다르지 않았죠. 그 돈으로 식구들 생활비에 사고치고 다니는 자기 부모 뒷수습까지 하느라 당최 돈을 모을 수 없었을 거예요. 며느리인 엄마는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거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셨던 만행이 몇 가지 기억나네요. 저희는 16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방 2개에 다락방 1개였던 코딱지만한 집이었죠. 그 좁은 집에 갑자기 당시 170만 원짜리 안마의자가 배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범은 우리 할머니였죠. 야, 현지 엄마야. 이 안마의자 너무 좋지 않니? 너도 일로 와서 한번 해봐라. 온몸에 근육이 다 풀어진다니깐. 아니,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거 빌리신 거예요? 빌리긴 170만 원이나 하는 비싼 걸 누가 빌려주냐? 샀지? 아니, 어머님께서 무슨 돈으로 사신 거예요? 지난달엔 90만 원짜리 옥장판을 갖고 오셔서 그 돈도 아직 다 못 갖고 있는데 또 이런 걸 들이시면 어떡해요? 야, 네가 시애미 안마 한번 해준 적 있더냐? 효도하는 자식들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호강하려는 게지. 내 건강 내가 챙겨서 100살까지 살 거니까 니들은 돈이나 내줘라. 그리고 이 돈이 네 주머니에서 나오냐? 다 내 아들 주머니에서 나오지. 넌 상관 마라. 할머니는 의료기기 매장에 거의 VIP 고객이었을 거예요. 매달 뭘 그리 바리바리 갖고 오는지. 우리 아빠 월급으론 도저히 감당 못할 것들이었죠. 결국 나중엔 헐값에 중고로 내다 팔 수밖에 없었고요. 더 복장 터지는 건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아예 대놓고 저희 엄마에게 화투치게 돈 달라고 하더군요. 애미야, 너 꽁쳐놓은 돈 좀 없냐? 내가 딱 5배로 불려서 이따 저녁까지 갖다 주마. 네? 아버님, 또 화투 치러 가시는 거예요? 저 돈 없어요. 현지 아빠가 월급 타는 족족 어머님 아버님 2분이 다 갖고 가시니 당장 콩나물 한 시루 살 돈도 없다고요. 에이, 여자가 재수없게 울고지랄이냐. 아, 돈 주기 싫으면 말아. 며느리인 우리 엄마가 아무리 울면서 호소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어린 저는 사고뭉치 할머니 할아버지와 따로 살면 안 되나, 안 보고 살면 돈 안 뺏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하지만 더 답답하게 나오는 건 바로 우리 아빠였죠. 저와 남동생은 매일 저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현지 아빠, 어머님 아버님 좀 말려봐요.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아니, 병원비로 돈이 나가는 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건 뭐 도박에 의료기기 사재기에 진짜 쓸데없는 대로 돈이 새어나가고 있잖아요. 당신 맨날 공무원 생활하며 박봉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 빼앗기고만 있을 거예요? 뭐?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말년에 취미생활 좀 하시겠다는데 자식으로서 그거 하나 못 해드려? 우리 부모님이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 여자가 집에서 조용히 살림이나 잘하고 애나 잘 키우면 되지. 뭐 말이 많아. 속에 경일 끼었죠. 벽에 대고 외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당뇨가 심했던 할아버지는 자기 몸을 잘 챙기지도 않았어요.
맨날 단팥빵이랑 센베이, 요즘 말로 하면 생과자라고 하나요? 그걸 장롱에 숨겨두고 몰래 혼자만 드셨죠. 손녀인 제가 가면 화들짝 놀라며 과자를 뒤로 숨기셨어요. 진짜 철없는 노인네였죠. 그러니 당뇨가 너무 심해져 나중에 눈도 잘 안 보이고 손발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입원을 해서도 단팥빵을 찾더군요. 결국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철없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래도 부부간의 정은 좋았는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께서는 세상을 다 잃은 듯 시름시름 앓더군요. 맨날 눈물로 밤을 지새는 듯 했어요. 처음으로 할머니께 측은지심이 들었죠. 그렇게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채 100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심장마비로 자다가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셨죠. 거의 석 달 차이로 두 분을 떠나보내시고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운 건 아빠나 직계 자손들이 아닌 엄마였어요. 엄마는 몸이 축 처질 때까지 땅에 코를 박고 우시더군요. 연신 대성통곡을 하는 엄마가 저는 잘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우세요. 이러다 엄마도 돌아가시겠어요. 솔직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힘들게만 하고 구박만 해댔는데 뭐가 그리 슬프세요? 속 시원하지 않아요? 너무 허무해서 그래. 지난 15년간 시댁에 내 몸과 영혼을 다 바쳐 갈아놓고 살았는데 오직 저 양반들 비위 맞추며 살아왔는데 다 저 세상으로 가버리니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마치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이 슬프네. 현지야, 우리 딸은 절대 엄마처럼 살지 마.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알았지? 엄마의 뜻을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았지만 엄마의 말처럼 전 절대 엄마처럼 살진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희 엄마는 15년간 시집살이를 했고 전 무려 25년간 독한 시집살이를 했으니 결국 제가 승리한 건가요? 아님 패배한 건가요? 여튼 제가 바보 천치였음은 기정사실이네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결혼하기도 전에 속도 위반으로 새 쌍둥이가 생겨버려서 제대로 코가 깨어버린걸요. 다 제 팔자를 제가 스스로 마구 꼬아버린 거죠 뭐. 에휴, 역시나 한숨만 나오네요. 팔자를 꼬아도 금동아줄로 꼬았으면 그래도 나았겠지만 완전히 썩은 동아줄로 꼬았으니 고생 좀 했더랬죠. 여튼 말썽쟁이 조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이번엔 아빠가 사고를 치더군요. 잘 다니던 공무원 직장을 때려치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공무원 월급이 감질나서 말이야.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지만 내 생각에 그냥 티끌 모아 티끌 뿐인 것 같아. 사내로 태어나서 큰일 한번 저지르고 가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내가 일 한번 제대로 내볼게. 다들 나만 믿으라고. 돈방석에 앉게 해줄 테니. 현지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웬 사업? 그냥 다니던 직장에 달 다니면 말년에 공무원 연금 타고 좋잖아요. 제발 더 이상 일 벌이지 마세요. 제발요. 우리 식구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아빠를 말렸지만 아빠의 무쇠 고집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1년 후 돈방석은커녕 아빠의 사업은 제대로 망해버려 그나마 있던 코딱지만한 집까지 날려버렸죠. 우리 네 식구는 판자촌 단칸방으로 피난 가듯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빠가 사채빚을 몽땅 끌어 썼는데 그때 당시 사채 이자는 실로 어마어마했었고 조폭들이 연루되어 있었는지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 집 문을 연신 두드려댔거든요. 심지어 신체 포기각서까지 들이밀면서 말이죠. 우리 식구는 판자촌 단칸방에 숨으러 들어간 게 맞았어요. 겨우겨우 전학을 가서 중학교를 이어 다닐 수는 있었어요.
아빠는 팔자에도 없는 노가다판에 가서 일을 해야 했죠. 생전 처음 해보는 막노동에 아빠는 몸이 이곳저곳 성치 않았어요. 파스 냄새가 늘 진동을 했죠. 호기롭던 아빠의 어깨는 늘 축 처져 있었고, 보다 못해 엄마는 중학생이었던 절 데리고 신점을 본다는 곳에 찾아갔어요. 엄마도 이런 곳이 처음이라 무서워서 딸인 저와 함께 간 거였죠. 새빨간 립스틱에 날카로운 눈매의 무당에게 아빠의 사주를 들이밀자 무당이 저희에게 딱 쏘아 붙이더군요. 아니, 이미 죽은 사람 사주를 갖고 오면 어쩌라는 거야?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뭐야? 내 신기를 의심하는 거냐고. 재수없는 모녀 같으니라고. 무당 선생님, 죽은 사람이라뇨. 멀쩡히 살아있는 제 남편 사주예요. 일이 하도 안 풀려서 답답해서 가져온 건데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제서야 무당은 표정이 좀 풀어지더군요. 아직 안 죽었다고? 불쌍한 모녀 같으니라고. 자, 복비 다시 가져가. 이 돈으로 장례 잘 치르고 가는 길 외롭지 않게 노잣돈으로 쓰라고. 얼른 가. 저와 엄마는 진짜 떨떠름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딱 이틀 뒤 충격적인 비보를 듣고 말았죠. 아빠가 공사판에서 일하시다 추락하는 크레인에 깔려 돌아가시고 만 거였어요. 엄마는 아빠의 장례를 치르며 거의 혼절하다시피 우셨어요. 아휴, 나 혼자 어떻게 살으라고.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면 어떡해. 그 위험한 공사판에 떠미는 게 아니었는데 그 놈에 사업한다고 네 아빠를 사지에 몰아넣었구나. 다 내 탓이다. 이 못난 마누라를 용서해줘요 여보. 저와 그리고 4살 차이 나던 남동생이 거의 혼절한 엄마를 대신해 정신 차리고 장례식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했어요. 장례 후 엄마는 그래도 좀 나아지시나 싶었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딱 일주일 만에 소크샤로 돌아가시더군요. 그냥 주무시는 줄로만 알고 학교에 등교했는데 학교 후에도 엄마는 계속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코 밑에 손을 대보고는 그제서야 엄마가 숨을 안 쉰다는 걸 발견했죠. 엄마, 설마 어떻게 된 건 아니죠? 내가 학교에 안 가고 응급조치라도 했어야 했는데. 엄마, 제발 깨어나봐요. 나랑 준혁이만 남겨두고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둘이 어떻게 살아요? 일주일 간격으로 부모를 잃은 우리 남매는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어요. 아빠의 사업 실패로 집에는 10원 한 장 없었기에 당장 제가 돈을 벌면서 아직 초등학생인 동생을 돌봐야 했죠. 학교고 뭐고 자퇴하고 가장이 되었어요. 공부는 나중에 다시 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공부도 다 때가 있다는 걸 그땐 전혀 몰랐어요. 저는 우리 아빠를 잡아간 건설 현장에는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급을 조금이나마 많이 쳐주던 건설 현장 한밭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제가 손이 야무진 스타일이었기에 한밭집 사장님께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해마다 아주 조금이지만 월급도 올려주셨고 추석 보너스도 두둑히 주셨죠. 나름 만족하며 다니고 있는데 어떤 공사 현장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건설 근로자들은 보통 꾀지재한데 그 젊은 남자는 안경 낀 지적인 모습도 밥도 어찌나 복스럽게 먹던지 제 마음에 쏙 들어왔죠. 그때가 2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었으니 아마 외로운 마음에 더 남자한테 시선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제 남동생 혁준이는 어느새 전문대에 진학해 취업이 잘 되는 과에 다니고 있었기에 제 동생에 대한 뒷바라지도 다 끝난 상태라 뭔가 홀가분한 마음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 남자한테 첫눈에 반해버렸죠 뭐.
그런데 그 남자가 저의 시선을 눈치챈 듯 하더군요.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그의 시선만으로 괜시리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서 부엌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이제 점심 장사를 다 정리할 때가 되어서 다시 나와봤더니 그 남자가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저 사장님, 혹시 언제 일 끝나세요? 저요? 저 사장님 아니에요. 그냥 여기 종업원이에요. 사장님은 잠깐 볼일 보러 나가셨어요. 여기 영업은 오후 7시에 끝나요. 그러셨군요. 그럼 이따가 7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이 앞에서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전 바보처럼 대답도 잘 못하고 다시 부엌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가 한밭집 문을 나간 걸 확인하고는 그제서야 나을 수 있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홍당무가 돼 있더군요. 가슴도 두근두근 했고요. 이게 대체 뭐야? 심장은 또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야? 7시가 안 됐으면 좋겠더군요. 그 남자가 진짜 식당 앞에 와서 기다릴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그 남자에게 마음이 있으면서도 제 자신에게 자신감 없던 저는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7시가 되어 그 남자를 만나게 됐고 근처 다방에서 차 한 잔을 하게 됐어요. 커피 마시면 심장이 더욱 떨릴 것 같아서 그냥 쌍화차 한 잔 마셨죠. 전 건축 감리사로 일하는 김해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곳 건설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단계라서 현지 씨가 다른 데로 가실까봐 다급히 만나자고 한 거예요. 네. 저희 일이 늘 건설 현장 따라서 이동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제 이름이 유현지인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궁금하세요? 현지 씨가 절 쳐다보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나 여기 근로자분들이 현지 씨 이름 부르는 걸 듣고 알았죠. 이름처럼 얼굴도 아름다우시네요. 곧 다른 데로 가버리신다니 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때 당시 고시원 살고 있었는데 고시원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당연히 전화는 자주 못했지만 그 후로 한밭집에서 매일 점심시간에 서로 비밀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죠. 일 끝나고 항상 데이트하던 건 당연했고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귀잔 말도 없이 서로에게 푹 빠졌어요.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세상을 전투적으로 살아왔기에 내 삶은 차가운 전쟁터나 다름없었는데 남친과 사귀면서 보일러 한껏 튼 것처럼 따뜻하고 훈훈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나날 같아요. 모든 게 다 평온했죠. 그는 나이가 좀 많았어요. 자긴 운명을 믿기에 그동안 여자도 소개 안 받고 연애에 소극적으로 지내다 보니 어느덧 30대 중후반의 나이가 돼버렸다더군요. 집에서는 아들 셋 중 맏아들이다 보니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어요. 제 나이 25살밖에 안 됐는데 첫 연애 상대인 남친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제 마음도 다급해지더군요. 우리 아빠 엄마 다 흑수저 출신이지만 공인중개사 일하면서 운 좋게 헐값에 원룸 건물을 경매받게 되어 지금은 월세 받고 사셔. 다들 너그러운 분이시니 우리 현지 사정 다 이해해 주시고 며느리로 환영해 주실 거야. TV나 이런 데 나오는 악독한 시댁 식구들 아니니 너무 걱정 마. 남친이 다독여줬기에 전 용기를 내서 그와의 결혼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며 예비 시부와 시모를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앞불사 남친은 TV에 나오는 악독한 시댁 어른들이 아니라고 했지만 현실은 훨씬 더 악랄하더군요. 특히 시모가 저의 조건을 마음에 안 들어 했죠. 아우 해철아, 내 아들아, 너 눈이 삐어도 한참 삐었구나. 난 네가 지금까지 결혼 안 하고 노총각으로 지내길래 뭐 엄청나게 눈이 높아서
대단한 여자 데려올 줄 알았다. 근데 뭐? 중졸에 조실부모한 여자애라고? 사람은 이래서 큰 물에서 노르라고 했는데 네 직업이 노가다판이니 딱 그만한 질 낮은 여자애를 데려왔구나. 아, 승질나. 여보, 가만히 있지만 말고 당신도 한마디 해요. 뭘 한마디를 해? 며느리 깜참하고 예쁘기만 하구만. 아, 당신은 뭐 얼마나 대단한 집 딸내미야. 징글징글하게 못 살던 우리 둘이 만나 여태까지 잘 살아왔잖아. 결혼해서 악착같이 돈 모아서 저그들끼리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이름이 유현지라고. 아직 25살밖에 안 먹어서 이런 자리가 참 얼떨떨하겠지만 결혼은 빨리 할수록 좋지 뭐.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걸 환영합니다. 허허 좋아하네. 여보, 정신 차려요. 이봐요 아가씨. 우리가 건물주인 건 들었나? 우리 둘째 아들은 공무원이고 셋째 아들은 초등학교 교사라고. 우리 집안 다들 펜대 굴며 편히 사는 사람들인데 중학교 졸업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 참네. 난 첫째 며느리를 못 들여요. 자고로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남은 아들들이 줄줄이 괜찮은 곳으로 장가가는 거야. 아가씨는 아가씨 수준에 맞는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라고. 전 이런 모욕은 처음 들어봤기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죠. 말씀이 심하시네요. 누가 보면 해철씨 집안이 준재벌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자라 싫으시면 조건 좋은 여자 찾아서 며느리로 들이세요. 어머님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꺼져 드릴게요. 갑자기 남친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그 행동에 저도 예비 시부모도 엄청 당황했죠. 현지야, 미안해. 대체 어딜 꺼준다는 거야. 엄마 아빠, 현지 말대로 우리가 준 재벌도 아니고 제가 이제 노총각 나이인데 우리 사랑 그냥 허락해 주세요. 전 민망해서 그냥 자리를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와의 만남과 연락을 철저히 피했죠. 하지만 남친은 끈질기게 우리 만남을 다시 이어가려고 했어요. 당신 부모님들이 날 싸가지 없다 생각하지 않으시겠어? 그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나온 건 당신과 헤어질 각오하고 한 거야. 평생 환영받지도 못할 결혼 생활을 왜 시작하려고 해? 당신은 당신 수준에 맞는 조건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해. 당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안 돼. 그럴 수 없어. 난 우리 현지랑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거야. 절대 이혼 같은 거 안 하고 말이야. 현지야, 나랑 사는 거지 우리 부모님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거 받아. 이거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야. 현지랑 다시 잘해보라고 하셨어. 우리 사이 응원해 주셨다고. 그가 제게 건넨 건 낡은 반지였어요. 너무 깜짝 놀랐죠. 이거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물려준 반지래. 낡았지만 순금에 귀한 거야. 당장 결혼하기 부담스러우면 당분간은 그냥 데이트만 하자. 현지랑 손잡고 여기저기 다니고 싶어. 그게 내 최대의 행복이야. 그의 프로포즈를 당장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아버님으로부터 반지까지 건네받은 마당에 헤어지기 싫었어요. 남친을 아직도 많이 좋아했거든요. 우린 일단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했죠. 조심스럽게 만나고 싶었으나 하늘은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더군요. 제 뱃속에 쌍둥이 아이들이 생겨버린 거죠. 무려 3쌍둥이였어요. 남친은 입이 귀에까지 걸리며 좋아하더군요. 진짜로 사람도 많은 곳에서 탈춤을 덩실덩실 추더라고요. 웃겨 죽는 줄 알았네요. 동네 사람들, 내가 3쌍둥이 아빠가 된다네요? 아, 행복해라. 이 세상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바로 나라고요. 그렇게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하게 되었어요. 3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시모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더군요. 시부가 환영해준 건 당연했고요. 하지만 시모의 마지막 조건은 바로 합가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무시무시한 최후의 조건이었죠. 네가 애를 3명이나 배워왔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냐만, 네가 조실부모하고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테니 우리랑 같이 살아야겠다. 이 시애미가 단단히 교육시켜줘야 하니. 배부른 채 웨딩드레스 입고 싸구려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진행한 뒤 바로 시부모의 집에서 시댁살이를 시작했어요. 입덧은 왜 그리도 심한지. 새쌍둥이라 그랬는지 어쨌든 밥 냄새도 싫더군요. 밥 한 숟갈이라도 먹으면 노란 위에까지 다 토할 정도였으니까요. 청소는 맨날 나한테 다 시키면서 깨끗한 척은 혼자 다 하던 시모는 제가 입덧 때문에 변기를 부여잡고 토할 때마다 더럽다고 난리를 쳤어요. 더러워. 시부모가 밥 먹는데 꼭 더럽게 구토를 해야겠냐? 그럼 간 김에 화장실 청소까지 단단히 하고 나와라. 쌀데기 없는 딸내미 3명이나 임신했다면서 유난 떨기는. 자고로 고추 달린 아들이 최고인 거다. 나 봐라. 떡두꺼비 같은 아들내미 3명이나 낳으니 얼마나 든든하냐. 며느리를 팥출부처럼 부려먹을 수도 있고, 사위였으면 이렇게 부려먹을 수나 있겠어 어디? 토하면서 시모의 저런 개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눈물이 펑펑 나더군요. 임신하고 나니 친정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서러웠어요. 마치 눈알까지 쏟아져 나올 만큼 얼굴에 핏대 세우며 구토한지라 시모 말에 대꾸할 기력도 없는데, 그래도 내 편인 시부가 대신 대꾸해 주더군요. 아니 여보, 말 뻔세하군. 우리 큰며느리가 무슨 이 집 파출부야? 제 몸도 무거운데 앞으로 당신이 살림 다 해. 뱃속에 아기 3명이나 들어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여자의 척은 여자라더니 당신도 출산해봤으면 힘든 거 뻔히 알면서 며느리를 부려먹으려 해? 늘 제 편을 들어주는 시부에게 진짜 감사했어요. 그 후로도 시부가 정신줄을 놓기 전까진 마치 친정아버지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셨죠. 전 3명의 딸내미들을 출산일까지 제 뱃속에 품고 있기 너무 힘들어 병원의 제안하에 제왕절개로 좀 일찍 나왔어요. 신생아일 때는 잠을 거의 잘 수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키워놓으니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군요. 내 목숨 다 바쳐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 집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그러니까 도련님들은 다 독립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달 차이로 둘 다 결혼을 한다고 선언하더군요. 시모는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저와는 다르게 둘째, 셋째 며느리감들이 친정이 잘 산다며 저한테 대놓고 비교질하더군요. 야 큰애야, 둘째, 셋째 며느리들 들어오면 네 기가 팍 죽겠다. 둘째 며느리는 무려 미국에서 좀 살다 들어온 애고, 셋째 며느리는 대기업 다니면서 돈 잘 버는 애란다. 이게 우리 집안 클래스지 뭐. 근데 너랑 비교돼서 웃자냐? 그렇게 동서들이 좋으면 동서들하고 같이 사시면 되겠네요. 어머님, 왜 굳이 큰아들 부부를 끼고 살려고 드세요? 저 싸가지 없는 며느리 같으니라고 시애미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단 한마디도 안 지려 하지. 잔말 말고 네 시동생들 결혼하는데 집천금이나 내놓을 생각해라. 대단한 집안에 장가 보내는데 우리도 맞춰가야지. 시동생 한 명당 3천씩 생각해서 유천 정도 내놓아라. 니넨 우리랑 같이 사는데 주거비용도 안 들지 않니?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다 내놓으란 말이야. 저희도 어머님께 생활비 드리면서 살잖아요. 당장 6천만 원이 어딨겠어요. 아기 3명한테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한 달에 얼만데요. 저희 6천까지 못해요. 딱 10분의 1로 해서 600만 원 정도 드릴게요.
그것도 저희 입장에선 큰돈이에요. 금액 문제로 시모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걸 시부가 들었나 보더군요. 시모 모르게 절 부르셨어요. 큰아가, 네 시애미가 욕심이 과하지? 내 아들들 장가 보내는데 왜 너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지. 저놈의 옆에내는 참. 이 돈 받아라. 이 시애비가 수십 년간 꼽을 쳐놓은 돈인데 한 5,500 정도는 될 거다. 이 돈이랑 너희 돈이랑 합쳐서 성의 표시해. 그럼 네 시애미가 널 닥달하는 일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싶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매번 이렇게 절 챙겨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아버님 덕분에 그래도 시댁에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럼 숨 막혀서 뛰쳐나갔을 거예요. 아버님 말씀대로 저희 돈 500 보태서 도련님들 결혼 축하금으로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해서 시동생들 결혼에 성의 표시했건만 시모 말대로 둘째, 셋째 동서들은 큰 형님인 절 무시하더군요. 종갓집이기에 제사가 1년에 수차례 있는데도 동서들은 매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오려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엔 예의라도 차리며 참석을 거절하더니 몇 년 지나니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안 오는 게 당연한 듯 했어요. 참석을 종용하는 책에 화까지 내며 말이죠. 참으로 어이없더군요. 형님, 제가 있던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제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 관습이라고요. 시댁에서 같이 사는 형님이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 보세요. 전 이런 몹쓸 관습 못 따릅니다. 제사 참석 못한다고요. 뭐? 그렇게 매번 미국 들먹일 거면 미국 가서 살지. 뭐하러 한국 살아? 그리고 그런 말이걸랑 동서가 직접 어머님께 전달해. 왜 나만 나쁜 년 만드는 거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했어. 이번 제사는 꼭 참석해. 알았어? 하지만 둘째 동서는 이번에도 오지 않았어요. 너무 분해서 이가 갈리더군요. 셋째 동서는 그놈의 대기업 다닌다며 맨날 뻐기더니 회사 핑계로 매번 안 왔어요. 형님,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이번엔 뉴스까지 난 거 아시죠? 하긴 전업주부라 뉴스 같은 거 안 보시려나? 어쨌든 해외 합작 프로젝트라 명절은 물론 이번 제사 때도 회사 일 하느라 바쁠 것 같아요. 일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근무 시간에 전화 주시는 건 좀 예의가 아니든요. 끊을게요. 너무 열이 받아 보글보글했지만 문자로 막내 동서한테 욕폭탄을 날리는 걸로 대신했어요. 매번 절 무시하며 저한테 집안의 대소사를 모조리 맡겨버리는 동서들한테 아주 진절머리가 났죠. 그럴 때마다 늘 제 편이던 남편과 시부는 큰며느리의 고충을 다 이해한다며 절 다독이기 바빴지만 그것도 몇 년이 지나니 그냥 어린 아이한테 주는 곶감 같아 싫더라고요. 그렇게 고된 시집살이로 세월은 금세 흐르고 원래도 신장이 아주 안 좋던 시모는 더 이상 본인 신장으로는 제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약해져 버렸죠. 본인 건강이 안 좋아지자 호랑이 같던 그놈의 성격도 팍 기가 죽더군요. 시모의 몸과 마음이 엄청나게 약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맨날 눈물바람이었죠. 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해야 살 수 있대. 더 이상은 못 버틴다고. 일단 가족들부터 검사해봐서 이식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고 하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지만 무엇보다 놀란 건 남편인 시부였죠. 뭐라고? 신장이 결국 그 지경까지 된 거야? 아휴, 이를 어쩌나. 일단 나랑 아들들부터 검사받아 볼게. 그런데 시모가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던 아들들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시부도 마찬가지였고요. 큰며느리인 절 구박하는 재미로 살던 시모가 이젠 제 앞에서 설설 키면서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큰애야,
혹시 너도 검사 한번 받아봐 주지 않으련? 이런 부탁해서 정말 너에게 염치가 없구나. 우린 피가 안 섞인 사이니까 뭐 네가 이식해줘야 할 일은 없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 번만, 어? 정말이지 싫었지만 시모 말대로 피 섞인 가족도 아니니 그냥 한번 검사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 제가 시모의 신장과 이식 가능한 관계로 적합 판정을 받고 말았죠. 가족들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다들 왕앞의 신하들처럼 제게 허리를 굽히며 부탁했어요. 시댁 와서 그런 융숭한 대접은 처음 받아봤죠. 일단 남편부터 절 설득하기에 나섰어요. 자기야,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우리 엄마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또 다른 적합한 신장을 찾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고 하니 큰아들인 내가 너무 초조해서 말이야. 그 다음은 당연히 시부였어요. 시부는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면서 제게 부탁하더군요. 큰애야, 네 시애미가 너한테 미운 짓 많이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식만 해주면 이 은혜 내가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시부가 울면서 제게 부탁하니 괜시리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 한마디만 할게요. 왜 다른 며느리들한테는 검사 받아보라는 부탁하지도 않으시면서 저한테만 다들 이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우리 딸내미들의 친할머니이고 저와 신장이 맞다고 하니 이식해드릴 용의는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시집살이 해온 제 고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큰애야, 정말 고맙다. 내가 진짜로 가족으로 생각하는 며느리는 너 하나야. 이 시애비의 마음을 헤아려줘서 고맙구나. 시애비로서 앞으로 더 잘해줄게. 진짜 고마워. 그렇게 수술대에 올랐고 이식 수술은 잘 마쳤어요. 당연히 하나의 신장으로 살아가는 게 쉽진 않았지만 다행히 시모나 저나 부작용 같은 건 없더군요. 그 후로도 참으로 고마워하던 시부는 앞으로 제게 잘해준다던 본인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정신줄을 놓아버렸어요. 시부에게 갑작스레 치매가 찾아온 거였죠. 불행히도 착한 치매 이런 거와는 전혀 거리가 먼 치매였어요. 그렇게 다정하고 젠틀하던 시부가 완전히 폭군이자 싸움꾼으로 변해버리더군요. 때론 무섭기까지 했어요. 야, 밥! 왜 밥 안 줘? 밥! 밥! 아버님, 방금 드시고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 또 식사를 하시려고요? 방금 먹은 거 기억 안 나세요? 고등어 조림이랑 맛있게 드셨잖아요. 야, 밥 달라고, 밥! 맨날 같은 말 되풀이하면서 집안 집기를 때려부수기도 했어요. 새 쌍둥이를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던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시부를 오전엔 치매센터에 보내고 오후에만 저와 시모가 번갈아가며 돌봤어요. 시모는 저로부터 신장이식을 받은 후엔 아주 순한 양으로 변해서 절 마치 친딸처럼 잘해줬어요. 큰애야, 너한테 시아버지 저런 꼴까지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못낸 시애미 나한테 신장까지 떼어준 너한테 고생을 또 시키는구나. 에휴, 나나 저 양반이나 얼른 죽어야지. 어머님, 산 사람은 살아야죠. 누구나 다 최후엔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기 전에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그거 생각하면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고맙다, 큰애야. 이렇게 착한 너를 내가 왜 지난 세월 그렇게도 모질게 굴었는지. 나도 시애미 역할이 처음이어서 그랬나 보다. 정말 미안해. 시모와 뭔가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와서 말이죠.
건강했던 시부는 치매에 걸리고서도 한참을 정정하게 사셨어요. 그랬기에 가족들이 더 힘들긴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잘해줬던 기억 그거 하나 부여잡고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간병했네요. 그동안 둘째, 셋째 동서들과 심지어 시동생들마저 거의 찾아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말이죠. 그들에게 열이 받은 시모가 소리치고 아버지 좀 찾아뵈라고 애원도 해봤지만 아들들도 안 오는데 며느리들이 찾아오겠어요? 참으로 괘씸한 년놈들이었죠. 그러다가 그들이 찾아온 건 바로 시부 장례식 때였어요. 아직 대출도 다 갚지 못한 낡은 건물 하나와 시골에 있는 땅이 시부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부는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마치 어렸을 적 우리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던 그 자세 그대로 꼿꼿하게 마치 잠든 것처럼 돌아가셨더군요. 엄마 생각이 나서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엄청나게 울었네요. 아버님,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뭘 해도 저승보당 이승이 나은 건데. 저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아버님한테 짜증 부려 죄송해요. 장례식장에서도 시모와 부둥켜 안고 엄청 울었어요. 시부의 아들들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가 더 많이 울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동서들끼리 큰 소리가 났어요. 아니 둘째 형님, 저희가 앞으로 아버님 제사 모실 거니까 저희가 건물이며 땅이며 상속받는 게 당연하죠. 형님은 맨날 미국에서는 제사 같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사 한번 참석 안 하셨잖아요. 왜 갑자기 아버님 재산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뭐야? 아니 막내 주제에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그런 동서는 뭐 맨날 대기업 다닌다고 연봉이 어쩌네 자랑하면서 막상 일 바쁘다며 시댁 한번 오지도 않았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제사 가져가고 아버님 재산 다 물려받겠다고? 웬 도둑놈 심보야. 전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껏 25년간 저 혼자 시댁 살림 다 하고 제사 다 모셔왔는데 그동안 두 손 놓고 방관하던 두 동서가 지네끼리 싸우며 시부 재산 갖겠다고 싸우는 꼴이라니.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거기 동서들, 맏며느리인 내가 지금껏 다 해왔는데 이제 와서 다 뺏어가겠다고? 아버님 재산까지? 그럴 순 없지. 여태 해오던 대로 내가 제사 다 지내고 재산도 우리가 물려받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자 갑자기 뒤에서 시모가 사자어를 내지르며 달려오더니 냅다 둘째, 셋째 동서들의 머리를 쥐어뜯더군요. 야, 둘째, 셋째 니네 결혼해서 한 짓들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둘째 며느리 저번에 마지못해 시댁 왔을 때 네 아들인 영호가 네 핸드폰 갖고 게임할 때 카톡 슬쩍 봤다. 너 웬 외간 남자랑 놀아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시엠이 인내욕을 그렇게도 천박스럽게 짓거려놨더라.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우리 아들 이혼 안 시키려고 모른 척하고 있었다만 이제 내 남편도 죽은 마당에 니네들끼리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도 이제 2판 4판이다. 그리고 너 막내, 니녀는 나이 40이 다 되도록 애가 없길래 비싼 돈 들여 보약까지 해먹었더니 뭐? 딩크족? 피임을 해? 우리 막내 아들한테 다 들었다. 이런 고얀년 같으니라고. 니네 둘째 셋째 아들놈들도 다 꺼져라. 아버지 치매 걸려서 맨날 똥치라고 더럽다고 집에서 오지 않은 것들은 아들 자격도 없어. 이제 와서 재산모? 내 참 금수만도 못한 것들. 니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다. 이 재산은 지금껏 25년간 시집와서 고생해온 큰며느리랑 큰아들 거니까 니네는 눈독 들이지 말고 당장 꺼져버려. 앞으로 자식은 큰아들 한 명뿐이라고 생각하며 살 테니 엄마한테 연락도 하지 말아라. 동서들은
본인들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시모의 말에 깨갱하며 혼비백산하고 다 흩어져 집에 가버리더군요. 더 이상 재산이니 어쩌니 입에 올리지 못하고 말이죠. 시모는 우리 부부에게 돌아와 다시금 일렀어요. 아버지 재산 다 니네 명의로 상속받아라. 우리 큰며느리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니? 니네만 괜찮다면 난 이대로 너희와 한 집에서 살고 싶구나. 이제 나한테 가족은 너희뿐이니까. 저희 부부와 시모는 다시금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기에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아이들도 많이 컸고 시모가 집안 살림을 많이 도와주기에 저도 나이 50줄에 커리어를 새로 시작해보려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고 있어요. 저번에 낙방하긴 했지만 이번엔 꼭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동네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 중이네요. 시모와 남편, 그리고 우리 새 쌍둥이 딸내미들이 저에게 열렬한 응원의 힘을 보내주고 있어요. 요즘 참 기쁘게 공부하고 있네요. 마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저 꼭 합격하라고 응원의 말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진짜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제발 이젠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찬란한 빛이 함께하길 기원할게요. 지금까지 저의 길고 긴 인생 이야기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